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국정 과제로 민생 회복을 내건 만큼 경제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이동 기자입니다. 국회 로텐도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식. 푸른색과 붉은색을 섞어 화합을 상징하는 넥타이를 메고 등장한 이재명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를 강조했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녁엔 첫 비상경제 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실무자들에겐 개인 번호까지 알려주며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적 요구사항이 있다면 직급과 무관하게 언제든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부처별 현안 파악에 나섭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부인 만큼 신속하게 보고를 받고 빈틈없는 국정 운영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지만 초기 국정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국무위원은 반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중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도 통화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국 간 관세 협상이나 주한미군 조정 등 누적된 현안이 많아 정상 간 통화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회 오찬을 마무리한 뒤 곧장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첫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초대 국무총리의 사선에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을, 국정원장엔 이종석 전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국회의사당을 빠져나오는 차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창밖으로 손을 흔듭니다. 대통령을 연호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어 화답하기도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직접 브리핑룸을 찾아 첫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초대 국무총리로 86 운동권 출신 4선 의원인 김민석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 최고위원과 선거 캠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대선 승리를 이끈 친명계 핵심으로 꼽힙니다.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인사로 우리가 맡고 있는 위기의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장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내정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NSC 사무차장과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대북 전문가로 꼽히는데 당내 일각에선 대북 유화파였던 이 전 장관에 대한 우려도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선 기준으로 국민에 대한 충직함이 먼저라며 그 다음이 유능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조현 전 차관과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이,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에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은 비법조인 출신 윤호중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은 일괄 사표를 제출했는데 국정의 연속성과 비상경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려했습니다. 다만 박성재 법무장관의 사표는 수리됐습니다. 박 장관은 내란 동조 혐의 등으로 지난해 탄핵 소추됐지만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지난 4월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비롯한 이른바 3대 특검법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어제는 대통령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대법관 증언법을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열리는 오늘 국회 본회의는 3년 만에 여대 야소 상태로 열립니다. 여당이 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최혜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일제히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내란 특검법에는 수사 인력을 기존 발의 법안보다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하는 검사징계법도 함께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수사검사를 겨냥한 입법이라고 반발해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단독 통과시켰습니다. 45년 돼서 박제화된 대법원의 구성을 보다 다양화하고 보다 숫자를 늘려서 현재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급급한 야당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 임명으로 방탄대법원을 꾸리려는 시도라며 퇴장했습니다.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이자 대선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입법 독주에 대한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속도 조절에 나설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3년 만에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책임을 두고 내홍에 빠졌습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열리는데 지도부 거취와 수습책 등을 놓고 개파 간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오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패배 하루 만에 내부 갈등이 불거진 국민의힘. 삼척 동자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직 후보를 뽑지 않았는지. 우리가 분열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어려울고 힘들 때는 민주당이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오전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엽니다.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의총 소집을 요구한 건데 이 자리에서 대선 패배 책임론과 함께 당 지도부 거취를 두고 격론이 예상됩니다. 한 전 대표는 선거 결과를 놓고 국민께서 불법 개헌과 이를 옹호한 구태 정치의 퇴장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며 지도부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선거 결과에는 사과했지만 대선 패배 이후로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불발과 후보 교체 논란을 거론하며 당 주류를 비판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분골쇄신과 겸허한 수용을 강조하면서도 거취는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들겠습니다.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대선 후 당 지도부 가운데 박대출 사무총장을 제외하고 사의를 밝힌 인사는 없습니다. 대선 패배에도 당권을 놓고 개파 간 힘겨루기가 당분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취임 선서에서 통합과 실용을 강조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출범하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는 정의로운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지 꼬박 하루가 지났습니다. 24시간이 좀 넘었는데 어제 바쁘게 하루를 좀 보내신 것 같아요. 취임 선서부터 얘기를 해보면 통합과 실용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참 좋은 말들이에요. 꼭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실 것으로 보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전직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서 그리고 탄핵 심판을 거치면서 민심이 두동강이가 났고 또 그런 모습들이 대통령 선거 캠페인 기간에도 많이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절묘한 득표율, 그러니까 50% 과반을 약간 주지 않았던 국민의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본인이 후보 때부터 강조하셨던 이 절반의 대통령인 반통령이 아니라 크게 대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그게 중요한 문제로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취임 선서에서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구별 없이 쓰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 그대로 박정희 정책, 김대중 정책만 쓴다면 아무 걱정이 없겠어요. 그런데 지금 첫날부터 굉장히 위험한 지역화폐 살포 정책이 또다시 등장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 시절에 정책을 총괄했던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어제 한 방송사 라디오에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의 1호 명령이 비상경제 TF가 될 것이다. 이걸 예고를 했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비상경제 TF에서 추경을 다루게 될 거고 그 추경에는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 언론에서 다시 그 25만 원 현금 살포 정책이 지역화폐 형태로 등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그동안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이런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족보가 없는 겁니다. 왼쪽 주머니에 돈 넣어주면서 오른쪽 주머니에서 나중에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소금물 주는 것이고 돈을 뿌려서 경제가 살아날 수 있으면 미국, 일본, 중국은 왜 그런 것을 상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 나라는 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희 정책, 김대중 정책까지만 쓰시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호텔 경제학 같은 것은 현실에서 구현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지역화폐 이런 부분에서 좀 정정을 드려야 될 게 대통령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지역화폐라든가 소비쿠폰이라든가 이런 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국민의힘 지자체장들도 해왔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어쨌든 살포라는 표현부터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민생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건 일종의 복지 정책이 아니라 저희는 경제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수 선순환을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호텔 경제학을 얘기하면서 살포라는 표현 쓰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국가 부채만 야기시키고 국민들께 도움이 되지 않고 내수 진작에 대한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 세수 감소가 3%고 IMF 때 2.7%였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2년 동안 세수 감소 15%입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세수 감소가 15%니까 13조 원 살포는 안 하실 거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의 국정 전망에 대한 우려와 또 그에 대한 설명 같이 좀 짚어봤는데 저희가 좀 다음 얘기로 또 넘어가서 여러 가지 얘기로 볼 것들이 많아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임 첫날 새 정부 첫 인선도 직접 발표가 됐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김민석 의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이종석 전 장관, 비서실장의 강훈식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 이 한 정권의 초대 내각이라는 것이 참 갖는 상징성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번 인선의 의미는 이게 인수위가 없다 보니까 이게 손발을 맞춰왔던 인사들과 어떤 지금 현안에 대해서 속전속결로 조금 해결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관심 받는 게 이제 총리 아니겠습니까? 이 총리라는 게 사실 둘 중 하나잖아요. 이 관료 출신을 쓰든지 아니면 정치인 출신을 쓰든지. 근데 이제 관료인 출신을 쓰게 되면 좋은 점이 이 정책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섬세하고 또 신중한 면이 있습니다. 이걸 또 반대로 말하면 어떤 국정 초반의 동력을 가지고 재빠르게 어떤 개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속도전에 있어서 느릴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이 개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관료 출신이면 여기저기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일 수가 있지만 이 정치인 출신이 오게 되면은 어쨌든 속도감이 있고 정치적 상상력이라든가 어떤 키를 잡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김민석 의원 그리고 또 이번에 정치인 출신을 쓸 때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책과 정치 둘 다 되는 분을 쓰는 데 중점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무총리 후보자의 김민석 의원이 지명이 됐는데 당초 국무총리의 또 여러 가지 어떤 중용적인 의미를 담긴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김민석 의원이라고 한다면 신친명계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통합의 의미가 담기지 못한 부분도 아쉽습니다만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그 자체로 부적절합니다. 4가지 점에서 부적절한데요. 첫째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전과 사범인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전과 사범입니다. 그 전과 4개 중에 2개는 심지어 불법 정치자금이죠. 한 번은 2억 원, 또 한 번은 7억 2천만 원.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오신 분이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 5만 원짜리 한 장만 받아도 파면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영을 따르겠습니까? 공직기강이 엉망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준법의식이 굉장히 미약한 분이에요. 그 불법 정치자금 추징금 7억 2천만 원을 13년 5개월 걸려서 완납했습니다. 그것도 2024년에 민주당에서 총선 공직 후보자 적격 심사 받으면서 그 적격 판정 받고 나서야 완납을 했어요. 이런 분이 과연 내각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준법 의식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로 반미 이력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대북 송금 사건의 엄연히 피고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대북 제재 위반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죠.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도 1985년 미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의 장본인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다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것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병역 면제인데 물론 신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병역 면제가 된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병역 면제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총리가 둘 다 병역 면제면은 유사시에 군 통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점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부적격이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부적격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종석 전 장관 지명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던데 이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이력적인 면에서 과연 미국과 이분이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인가, 나아가서 북한에 너무나 경도되진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장 인선도 지금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지금 초반의 인선을 굉장히 보다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정권의 입장에서 보기에 입맛에 맞는 인물을 고르기보다는 그 직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상대 진영이라도 골고루 쓰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도 후보 시절 경호를 맡았던 경찰 전담 경호대에게 근접 경호를 맡겼습니다. 어제 취임식에서 대통령 최근접 경호를 놓고 경호처와 경찰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지금 저희 화면에 나왔던 저 하늘색, 파란색 넥타이를 맨 분과 또 좀 검정색으로 보이는 넥타이를 맨 분이 몸싸움을 하는 저 장면, 저게 경찰과 경호처 이 두 사람 간에 어떤 몸싸움이 벌어진 상황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건데 뭐 이례적이다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례적인 것이고 다음부터는 절대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없도록 지금 조금 업무 조정이라든지 역할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지난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탄핵 심판을 받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사실 경호처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그런 경향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대통령이 썼던 이 비아폰과 관련해서 서버에 대해서 숨기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조직적인 어떤 증거 인멸의 정황이 있었던 것들, 그리고 어떤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민들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그야말로 직할 부대같이 이렇게 했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사실 국민적인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는 이 경호처에 있어서 대대적인 개혁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근접 경호에 대해서는 경호처에게 맡기는 것보다 기존의 후보 시절부터 경호를 해왔던 경찰에게 일단 맡기고 경호처에 대한 일종의 어떤 개혁을 빨리 좀 해나가고, 그다음에 인사 검증이 되신 분들부터 다시 경호처에 배속을 해서 경호를 맡기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손발이 안 맞는 모습이 있었는데 저는 볼상사나운 모습 다시는 보여서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 상황이 벌어지게 된 배경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근접 경호를 어떤 경호처가 아니라 경찰에게 맡긴 이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통상 대통령의 경호라는 건 경호처가 해왔던 부분인데 그게 지금 달라진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 장면 자체만 보면 볼썽사나워 보이지만 그 기저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근접 경호를 경호처가 아닌 경찰에 맡긴 것이 원인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요. 자, 이재명 정권의 일관된 코드가 있습니다. 대법관에도 비법조인을 집어넣으려는 시도를 하다가 일단은 유보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국방장관에도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을 기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는 사실 그 경호처의 경호 공무원들은 요인 경호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입니다. 정권을 가리지 않고 요인을 지키는 것을 본인의 사명으로 여기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불신을 가지고 배제하는 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전문가에 대한 불신이라고 하는 일관된 코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은요. 과거에 이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이런 분들은 수사받아야 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일선 경호 공무원들까지 불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코 적절하지 않고 저런 장면을 야기하는 겁니다. 전문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정부가 올바로 일할 수 있고 성공한 정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숨가쁜 일정을 소화를 했습니다. 여야 대표들과 비빔밥 오찬을 함께 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부터 잘 해야 되겠죠. 우리 천하람 대표님도, 우리 김용태 대표님도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뵙기를 바라고.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증언들을 포함한 이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에 관한 문제들은 충분한 반대 의견도 들으시면서 좀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비빔밥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재료를 한데 섞어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통합을 의미하는 메뉴였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야당 대표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듣기에 다소 좀 매콤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렇게 해야지 소통이 되는 거죠.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밥 먹었냐, 언제 밥 한번 먹자, 이게 소통이 아닙니다. 불편한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갈 수 있어야 소통이고, 그리고 그 소통에서 한자, 소자는 상소할 때 그 소와 같은 글자입니다. 그러면은 건의를 하고 그 건의에 대해서 올바른 응답이 있어야 소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매우 적절한 이야기를 저 자리에서 한 겁니다. 특히나 지금 문제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통령 면소법 아니겠습니까? 형사소송법,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입니다. 법원조직법,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대폭 확대하는 대법관 우겨넣기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공포할 권한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이 저 자리에서 나는 그런 법안 안 하겠다. 내 셀프 면소법, 내 셀프 재판 정지법 공포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야 소통이 완성되는 겁니다. 앞으로라도 야당 대표들을 초청해서 그런 부분들을 언명하고 국민 앞에 확약하는 자리를 반드시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자리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야당 대표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 보수를 또 지지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도 신중하게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간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하루가 지났는데 벌써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재판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어떻게 대통령이 선출된 지 앞으로 5년 동안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야당과 협치를 좀 통해서 좀 더 설득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런 게 자주 만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소통하는 모습 보이는 게 저는 또 대통령으로서 또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바라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잘 실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첫날부터 그렇게 하느냐고 하시는데 오전 6시 21분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되고 그날 오후 4시에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게 민주당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대법관 30명으로 늘리고 30명 중에 26명의 임명권을 갖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첫날부터 처리하셨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렇게 첫날부터 그런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부분, 어제 민주당에서 법사위 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증언법이 처리가 됐습니다. 사실 어제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첫날은 이재명 대통령이 온전히 주목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떤 당에서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법사위가 주목이 받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됐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도 대통령이 취임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며칠 또 미루는 것이 낫지 않냐라는 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어쨌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어떤 법사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또 야당 의원에게도 설득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저는 또 속도감 내서 빨리 하는 것도 또 매도 빨리 맞는 것이 낫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법사위 전체 회의가 사실 열릴 예정이었다가 전체 회의는 열리지 않고 소위까지만 끝낸 상황이었잖아요.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의지였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니 근데 이제 이 큰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혼자만의 생각일 수는 없겠죠. 이것은 저희가 민주당이 일관되게 대통령 선거 전부터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법안이고 또 대법관을 늘리는 것은 저희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2010년도 한나라당 시절에도 국민의힘에서도 24명으로 대법관을 늘리고
또 경력이라든지 나이도 좀 상향하자. 그리고 대법관의 3분의 1은 또 비법관 출신으로 해서 다양성을 늘리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이게 오랫동안 있었던 얘기인데 다만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시발점이 된 것이죠.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시점에 있어서는 좀 결단을 내렸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저희 민주당 전체의 의견이 지속돼 왔던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김문수 전 후보 대선 패배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패배 원인으로 당내 민주주의의 붕괴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이재명 우리 대통령 취임 시간을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나 큰 역사적인 죄를 지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당이 지금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신념, 그것을 지키기 위한 투철한 사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삼척 동자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공직 후보를 뽑지 않았는지. 물론 김문수 전 후보가 자신의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또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어떤 대선 패배 이유에 대해서 어떤 당의 지도부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당 지도부는 책임을 져야죠. 5월 10일에 있었던 그 전대미문의 후보 교체 시도, 당원들이 저지해서 실패했지만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한 명만 물러나고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으로 가는 것 당원들이 어떻게 보면 양해해줬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대선을 졌잖아요. 이 대선의 표차는 퍼센티지로 봤을 때 역대 민주화 이후 9번의 대선 중에 4번째로 큰 겁니다. 굉장히 크게 졌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지금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후보 교체 시도를 주도했던 비대위원들 다 그대로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 자리를 지키고 있죠.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그 대선 당일에 개표 상황실 맨 앞줄에 앉아 계셨던 분들, 그분들은 모두 다 물러나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세상이 열렸다고 가슴을 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당원과 지지층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선거에서 패배하면 본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후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김문수 후보도 지금 남 탓할 계제는 못 되죠. 자유통일당 출신이라든가 그런 극단적인 세력과 절연도 하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선을 긋지 못하고 온정적인 언어로 중도층을 이반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인도 다른 사람을 탓할 계제는 못 된다. 역시나 큰 책임을 지셔야 되고 뒤로 물러나 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 지도부의 책임 분명히 있지만 김문수 전 후보도 남 탓할 처지가 못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일각에서는 김문수 전 후보의 이런 발언들을 놓고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발언들이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밖에서 보시기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3대장 입장에서 봤을 때도 김문수 전 후보라고 할까요? 이분이 당대표 전당대회가 열린다고 하면 당대표에 다시 출마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는 어제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간지의 사설의 제목이 좀 기억나요. 국민의힘은 언제부터인가 패배하고 잘못이 있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어떤 취지의 사설이었는데 그게 지난 총선 때부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총선에서도 비대위원장이라는 분이 총선에 패배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중에 특히 대통령에 대한 이유,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이유로 다시 또 출마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일부 지지자들이 지지를 해주니까 또 그게 정당화되는 모습. 그런 모습 이후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또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또 패장이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또 이번에도 내가 더 잘하겠다라는 식으로 출마하는 모습.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의 당내 어떤 계파의 수장들이라든지 당을 이끌어 오셨던 분들이 저는 조금 일선으로 좀 물러나시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 같은 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재섭이라든지 새로운 인물들, 국민들에게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분이 좀 나서셔가지고 당의 개혁을 이끌고 기존의 어떤 주요 정치를 하셨던 이 지도부들은 조금 뒷선에서 좀 개혁을 도와주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그 자리에서 또 대선 패배 책임과 향후 수습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경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마을은 들뜬 분위기입니다. 주민들은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웃음을 잃지 않는 개구쟁이였다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안동 시내를 출발해 산길을 따라 차로 40분을 달리자 이면 도로로 이어지는 마을 입구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은 마을 입구에서도 2km를 더 들어가야 나옵니다. 6가구 주민 10여 명이 모여 사는 지통마라는 작은 마을로
이 대통령은 태어나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이웃 주민들은 이 대통령을 개구쟁이로 기억합니다. 그럴 때 뭐 코 올리고 뭐 구슬치기 하고 뭐 마음이 조마조마했죠. 하루 4번 오가는 마을 버스가 올해 처음 운행을 시작할 정도로 산속 깊은 오지. 그래도 열심히 학교를 다니는 착실한 아이였습니다. 저보따리 메고 이제 뛰어다니고 오면 그 겨울은 뭐 한 거의 20개 정도 건너야 돼. 걸어 다니면 한 2시간. 가는데 2시간, 또 오는데 2시간. 야.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동네에서 집도 여러 번 옮겨 다녔습니다. 대통령 생가터는 이렇게 대통령 후보라는 팻말이 붙었는데요. 이제 곧 대통령 생가터로 이름이 바뀔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이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분이라고 난 생각하거든요. 역대 대통령들은 중심을 못 잡았어요. 오로지 제일 처음에 경제. 예? 경제가 제일 우선 아니겠습니까? 사심 없이 진짜 국민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어요. 잘하실 것 같아요? 저는 잘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이 대통령 당선으로 마을을 찾는 방문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수경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아들 2명을 숨지게 한 40대 가장이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1억 원대 빚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박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야구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호송차에 오릅니다. 아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남성은 지난 1일 새벽 1시 10분쯤 전남 진도항에서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고등학생인 2 아들을 숨지게 한 49살 지모 씨입니다. 지 씨는 약 1억 6천만 원에 이르는 빚 때문에 생활고를 겪자 가족과 함께 생을 마감하려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차량이 바다에 빠지자 무서워서 혼자 탈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양된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은 열려 있었고 수면제를 먹여재운 가족들만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면제는 질환을 앓던 아내가 처방받은 것이었습니다. 수면제를 먹여서 잠든 상태에서 가는데 아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자살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그런 진술을 하는데 건설 현장 노동자인 지 씨는 광주의 한 빌라에서 가족과 생활했습니다. 이웃들은 3년 전 이사 온 지 씨 가족이 월세를 꼬박 냈고 사이도 좋아 보였다고 기억합니다. 네, 월세는 한 번도 안 내려갔어요. 싸운 적은 없어요. 애들도 성실하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지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조기현 변호사,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1대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대선 이후에 검찰에 출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대선이 끝이 났습니다. 조만간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세요? 그렇죠.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하고 있는 명태균 씨와 관련한 의혹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고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부지검에서는 건진법사와 관련한 사건들을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소환에 대해서는 중앙지검 명태균 사건에서 이미 소환 요청을 했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었는데 그때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고 본인이 출석을 하게 됐을 때 이게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형태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대선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청에서는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계속 소환에 불응한다면 강제 수사까지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강제 소환 조사, 강제 수사까지 벌어진다면 김건희 여사 측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것 자체가 이게 허용될 수 없는 겁니다. 검찰이 이제 왜 그런 조치를 취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김건희 씨는 4월 4일 날 파면된 이후에 그냥 자연인 신분입니다. 그 혐의 사실이나 수사도 이미 세계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요. 이거를 본인이 어떤 특권 의식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선 기간 이후로는 미뤄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또 불출석을 한다고 하면 강제 수사의 절차에 갈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검찰도 이제 더 이상 김건희 씨에 대해서 예외나 특권을 준다는 인상을 줄 경우에 검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소환 통보를 하고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강제 수사 절차에 나서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번에 출석하지 않으면 두 번째 불출석하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번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자진 출석을 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상식적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자진 출석을 해서 오히려 이제 강제 수사 절차,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되는 상황은 본인으로서도 가장 바라지 않는 상황일 겁니다. 그런 고려를 한다면 당연히 자진 출석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보인 태도를 볼 때 과연 자진 출석을 통해서 이 수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에서 통상 피의자가 3번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은 강제 수사에 나서는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는 멈추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오늘 오후에 민주당에서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모든 사건들을 특검으로 넘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중앙지검에서 지금 소환 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일단은 중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은 특검이 이제 출범을 하는 데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수사 기록만으로서 넘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당장 소환 요청 같은 것들은 없을 수도 있겠고 일단은 검찰에서는 오늘 오후에 그 국회의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린 것처럼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아내와 자녀 둘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가장 결국 구속됐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가족들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물에서 나와서 왜 혼자 도망가셨어요?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네, 40대 가장이 이제 자기 처자식을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 사건은 6월 1일 새벽 1시경에 발생했는데요. 진도항 선착장 인근에서 차가 바다로 그냥 돌진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고 경위를 알아보니까 30일 날 이 40대 가장이 아내와 두 자녀를 데리고 여행한다고 해서 우한 쪽으로 갔다고 하고 1박을 한 이후에 목포 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일단 중에 보니까 이 부인이 우울증 등의 증세를 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수면제를 갖고 있었는데 수면제를 두 아이와 배우자한테 영양제라고 속여서 먹인 이후에 잠들자 아마 이 차를 몰고 진도항 이 선착장을 통해서 바다로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이후의 상황이 석연치 않습니다. 나왔는데 혼자만 빠져나와서 야산에 숨어 있다가 그 다음날 주변 지인한테 도움을 청해서 지인의 차를 얻어 타고 이제 광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 학교에 가지 않았으니까 이 실종 선고를 학생 아이들에 대한 실종 선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확인해 보니 이런 이 범죄 혐의가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제 긴급 체포가 돼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이 40대 가장은요, 아내의 지병과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자신도 바다로 뛰어든 뒤 마음이 바뀌어서 혼자 탈출했다고 합니다. 이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 구조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인의 차를 이용을 해서 본인은 도주를 하였는데 도주 과정에서 112나 119에 전혀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도 지금 수사 과정에서 좀 밝혀야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본인은 배우자의 정신질환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채무가 너무 과다해서 생활고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벌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빚이 현재 한 1억 6천
6천만 원 있는 것으로 수사기관에서는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약을 준 것도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한 알, 그리고 아들들에게는 수면제를 4알씩 줬다고 해요. 근데 본인도 10알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어쨌든 도주를 한 과정들이 있고 그때 잠이 들었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추후에 약물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수사를 통해서 더 많이 부분이 밝혀져야 할 텐데 일단은 경찰에서 40대 가정의 보험금 노린 것 아닌지 이 부분도 수사를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자살을 하려고 했다고 이 40대 가정 본인은 밝히고 있지만 예. 이 혼자 빠져나온 경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면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탈출을 위해서 준비하거나 사전에 계획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창문을 열어서 이제 물이 들어오게 한 다음에 문을 열 수 있는 조치까지 미리 취한 걸 보면 다른 범행의 동기가 있지 않은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보험금을 노린 사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살을 하려고 했다가 예. 무서워서 빠져나갔다가 이게 통상적으로 이런 사고에서 있는 얘기들인데요. 본인이 만약 자살하려고 했다면 이렇게 계획적으로 도주하고 숨어 있다가 이동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아마 그래서 경찰은 보험 가입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회해서 실제 계획된 살인인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수원이 수주한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이 전격 체결됐습니다. 막판에 발목을 잡았던 체코 법원의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자 양측이 곧바로 서명한 겁니다. 이로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최종 계약에 서명했다고 우리 시간 어젯밤 발표했습니다.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는 소셜미디어에 원전 체결 소식을 전하며 체코를 수십 년간 더욱 강하게 만들 중대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서명은 체코 최고 행정법원이 양측의 최종 계약을 금지한 가처분 신청을 취소한 지 몇 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7일 계약서 최종 서명만 남겨둔 상황에서 프랑스 경쟁사가 낸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제동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입찰이 떨어진 프랑스 전력공사는 한국 측과의 계약에 문제가 있다며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고 체코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법원에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기득 세력들은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법적으로 해서 뭐 좀 이렇게 지연시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전략을 쓰는 것 같은데 프랑스 측이 유럽연합에도 잇따라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일각에선 계약이 10월 체코 총선 이후로 밀릴 거란 우려도 나왔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됐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총 26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한국이 해외에서 원전을 수주하기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처음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의 픽 시작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국내 증시 급등세 보였습니다. 새 정부 출범 관련 경제 전망. 석병원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저께 코스피 2,770선 돌파했습니다. 일단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붙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배경이 어떤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4월 9일 연중 최저 종가인 2,293.70을 기록한 다음에요. 한 2달 만에 21% 가까이 올라서 네. 정의상으로는 강세장에 들어서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새 정부가 추진할 앞으로 증시 부양책, 그다음에 추경 편성으로 인한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고요. 특히 외국인 투자 자금이 1조 원 이상 유입된 결과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올해 들어서 최고점을 찍은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증시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려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일단 한국 증시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가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 전망에 따르면요. 올해는 경제 성장률 0.8%, 내년에 1.6%로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주가라는 것은 경기를 선행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 경제가 좋아질 거라서 그것보다 먼저 주가가 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일단 좋아질 것이고요.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도요. 1988년인 13대부터 20대까지 네. 그 대통령 취임 후 1년 동안 그 코스피 지수의 평균 상승률이 약 15%에 달할 정도로 취임 후 1년 동안에는 좀 주가 관리를 해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코스피 주가는 평균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 거다라는 예상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점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평가 현상을 갖다가 해결을 하겠다라고 공약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는데요. 근데 이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두 가지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배구조랑 주주 환원 정책 관련된 부분하고요. 또 다른 것은 기업을 실적을 개선시키는 육성 부분, 이 두 가지 축을 지적이 되었었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그 공약은 사실은 그 지배구조 문제랑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곳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기업 육성 정책에 대한 부분은 약간 공약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공약으로 걸었던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든지 아니면 뭐 상법 개정안, 그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문화하는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을 재추진할 경우에는 만약에 그 기업의 투자 결정이 소송 남발로 인해서 좀 위축이 될 우려도 있고 이래서 기업의 실적을 개선시키기 위한 육성 정책 역시 좀 병행돼서 추진되지 않으면 추세적으로 기업의 실적을 개선하고 주가를 상승시키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보완점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코스피 5천 시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코스피 5천 시대 현실 가능성 있나요? 예,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요. 5천 시대는 사실 목표로 제시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5천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한국 경제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 성장률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추정에 따르면 현재 우리의 잠재 성장률은 2%인데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말인 2030년 초에는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서 1.3%로 절반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 경제 기초 체력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만 오히려 지금 2,770에서 5,000으로 2배 가까이 뛰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물론 그 지지 세력인 4050 세대의 약 4050 세대가 개미 투자자 1,400만 명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관리를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요. 사실 이렇게 기초 체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에 주가만 5천까지 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지만 주가 관리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체코 신규 원전 관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여곡절 많았는데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최종적으로는 확정이 됐어요? 예,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원전 건설 사업 같은 경우는요, 16년 만에 해외 원전 수출이자 첫 유럽 수출이라는 것으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이 사실 1982년에 유럽형 원전을 도입을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유럽의 원전을 수출하는 국가로 성장을 했다는 것을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이 내린 원전 건설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을 체코 최고 행정법원이 그 취소시킨 직후 바로 한수원과 체코 측이 원전 계약 전자 서명을 진행해서 신속하게 성사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약 26조 원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 사업 규모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얻을 수 있는 효과도 상당할 것 같거든요. 예, 지금 그 효과는 최대 50조 원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두코바니 원전 같은 경우는요, 2029년에 착공해서 2038년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한수원뿐만 아니라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우리 여러 기업들이 이제 팀 코리아를 구성을 해서 대형 원전을 뭐 설계, 구매, 시운전, 핵연료 공급까지 원전 건설 영역 전체를 일괄 공급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계약일부터 5년 안에 신규로 태물린 3, 4호기 원전 건설을 결정하게 되면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까지 얻게 되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 수주한 두코바니 원전을 포함해서 이 원전 2기를 추가로 수주하게 되면 앞으로 계약 규모만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돼서 상당히 큰 경제 효과가 있다.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국내 주식 시장부터 체코 신규 원전 수주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장면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제주도의 바다가 유난히 푸르고 맑은 모습입니다. 어제 전국의 날씨가 마치 초여름처럼 푸르고 맑았는데요. 여름을 맞이하는 다양한 모습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제주 판포포구를 찾은 관광객들이 푸른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곳 판포포구를 비롯한 제주의 여러 해변은 여름철이면 물놀이 명소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서울 남산을 오른 시민들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한 가족은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남산타워와 맑은 하늘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사진을 보니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게 느껴지는데요. 해수욕장에도 사람들이 몰렸다고요. 네,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이 패들보드를 배우는 초등학생들로 붐비는 모습입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한 초등학생들이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노를 저으며 패들보드를 타고 있는데요. 부산 수영구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3년째 패들보드 타는 법과 생존 수영을 함께 가르치고 있습니다. 용인의 한 수영장에는 본격적인 물놀이 기간을 앞두고 인명구조요원들이 요 구조자를 구하는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날씨가 참 맑았는데요. 매일같이 푸르고 높은 하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보리는 망종 전의 배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름의 세 번째 절기 망종입니다. 망종에는 보리는 모두 베어내 먹고 모내기를 하는 날인데요. 이 시기에는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됩니다. 의미에 맞게 오늘 낮에는 어제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7도, 진주 28도까지 오를 텐데요.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 28도, 대구, 강릉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도 볕이 강해서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잘해주셔야겠고요. 전국 곳곳에 오존 농도가 짙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쾌청하게 드러나겠고요. 아침까지 전남권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주말에 제주에는 또 한 차례 비 예보가 있고요. 당분간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